한소희는 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저렇게 예민한 걸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김창수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공원을 부지런히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창수는 올해 65살인데 1960년대에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죠. 학생 시절에는 교련복 입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다가 졸업 후 곧장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김창수에게 이 아파트 단지는 매우 낯선 공간이지만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언제나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급된 쪽지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던 김창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니 몇몇 주민들은 김창수에게 익숙하게 손을 흔듭니다. 김창수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몇 해째인지라 주민들과 사소한 농담도 주고받는 편이죠. 예를 들어 한참 나이가 지긋한 장모 씨는 늘 김창수를 보면 오늘 저녁엔 막걸리 한 사발 생각나지 않소? 하고 농담을 던집니다. 그러면 김창수는 막걸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하고 웃으며 답해요. 그러나 이웃 주민들과는 달리 재벌가 며느리로 유명한 한소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소희는 35살 말끔한 옷차림에 우아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만 김창수에게만은 왠지 모르게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곤 해요. 아침에 지나치며 눈을 마주쳐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만 느리게 열려도 귀찮다는 듯 헛기침을 합니다. 김창수는 처음에는 한소희가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한소희의 표정은 경멸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지난주에 일어난 작은 사건이 김창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소희가 지인들과 함께 아파트 로비를 지나가던 중 김창수가 예의상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한소희는 김창수를 힐끔 쳐다보더니 괜찮아요. 직접 할게요.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김창수는 작게 웃으며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한소희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경멸감에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김창수는 경비원이라고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자존심 상할 필요 없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김창수는 체념 섞인 미소를 지으며 아파트 주변을 다시 순찰합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주차장을 지날 때마다 지난 시절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1970년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던 집이라 봐야 중고 자전거 한 대 있던 시절이었죠. 김창수는 그때 남들은 수입차를 굴리고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를 사서 부자로 살 거라는데 나는 매일 이렇게 경비 서는 게 맞나 하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창수에게는 가족이 있고 곧 손주도 태어날 예정이라 버티고 또 버팁니다. 한편 단지 내에서 마주치는 주민 대부분은 김창수에게 호의적입니다. 아침에 인사를 건네면 몸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되받아주고 명절 때에는 가끔 김창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주민도 있죠. 김창수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워낙 낮은 자존감에 익숙해진 탓인지 작은 호의에도 지나치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소희는 다릅니다. 건조한 명함만 쥐어준 채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떠난 뒤로는 김창수에게 제대로 된 웃음을 한 번도 건네지 않았죠. 김창수는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한소희는 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저렇게 예민한 걸까? 하지만 굳이 알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원과 재벌가 며느리가 깊이 얽힐 일은 없을 테니 이렇게 서로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김창수의 예상과 달리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아파트 내 장비 점검을 유난히 강조하고 보안 카메라 상황을 점검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주차장에서 사소한 물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예민해진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왔죠. 김창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순찰을 마치고 관리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전날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하려는데 어딘가 모르게 낯선 기류가 느껴집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한소희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습니다. 김창수가 자연스럽게 목례를 하자 한소희는 입가에 미소 대신 냉랭한 표정을 머금은 채 아주 간단하게 안녕하세요라고만 말합니다. 김창수는 속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군 하고 느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등한 신뢰나 편안한 대화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김창수는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몸 건강에 조심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한소희는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김창수는 아파트 단지에 빛나는 외관 뒤에 숨어 있는 그늘을 느끼며 언젠가 큰일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지만 분위기가 계속 이렇다면 작은 불만이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김창수와 한소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삶이 뒤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불안함이 감도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창수는 순박함 속에 억눌린 서름과 의무감을 안고 한소희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위상 뒤에 감춰진 예민함과 자존심으로 단지를 오가며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을 쌓아갑니다. 작은 틈이 모여 큰 균열을 만들 듯 두 사람 사이의 서늘한 긴장감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어느 아침 한소희는 로비를 급히 지나가다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 귀중품이 없어졌어요. 하고 소리를 높이자 주변 주민들이 일제히 시선을 모읍니다. 한소희는 35해 동안 재벌가의 며느리 역할을 해오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분노를 참기 어려운 성격이었습니다. 한소희는 붉어진 얼굴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에게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 안에 있었는데 값비싼 장신구들이 사라졌어요. 하고 항의합니다. 김창수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시선이 흔들립니다. 한소희가 또 무슨 문제로 소동을 부리나 싶어 다가가 보니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 내부 물품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는 중이었습니다. 한소희는 그럴 줄 알았어요. 대신 아파트 밖으로 누가 나갔는지 보안 카메라부터 확인해줘요. 하고 울분을 토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할 수 없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때 한소희의 시선이 김창수에게로 향합니다. 김창수 씨, 혹시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요? 하고 한소희가 묻자 김창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새벽 순찰 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소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정말이죠? 경비 업무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하고 몰아붙입니다. 그 말에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김창수를 쳐다봅니다. 주민들 몇몇이 설마 김창수 씨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나 하고 중얼거리는 사이 한소희는 갓나가는 물건을 누군가 훔쳤다면 단지 내부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겠죠. 김창수 씨는 단지 지리를 완벽히 아실 텐데 혹시 아나요? 하고 날카롭게 비꼽니다. 김창수는 짧게 탄식을 삼킨 뒤 그런 의심은 억측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순찰을 돌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지만 남의 물건에 손 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한소희는 이미 마음속에서 범인을 특정한 듯합니다.
사실 그럴듯한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김창수 씨는 새벽에 늘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차장에서 뭔가 사라졌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그거 혹시 몰라요? 하고 몰아붙입니다. 김창수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주민들의 시선이 가슴을 압박합니다. 1970년대부터 열심히 살아온 김창수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묵묵하게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의심받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당황한 김창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해명하지만 한소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한소희의 행동은 단지 내 다른 주민들에게도 빠르게 퍼져나가 혹시 정말 김창수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해집니다. 일부 주민은 김창수 씨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한소희가 괜히 소란을 피울 사람도 아니지 않나 하며 양쪽 입장을 헷갈려 합니다. 그날 저녁 한소희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낯선 문서를 발견합니다. 깔끔한 서류 봉투에는 아파트 단지 관련 지분 문서가 가득 들어 있었고 거기에 명시된 이름을 확인하자 한소희는 두 눈을 의심합니다. 김창수?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문서를 뒤적여보니 아파트 단지 소유 구조가 예상 밖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결정적으로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대표가 김창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하고 한소희는 서재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김창수가 경비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지 전체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이 문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한소희는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항상 주변을 깔보듯 행동했던 한소희에게 이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김창수가 이 아파트를 하고 혼잣말을 반복하다가 애써 소리를 낮추며 문서를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한소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경비원으로 위장하고 있었나? 아니면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정체를 숨긴 걸까?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든 현재 한소희의 상황은 너무나 곤란합니다. 귀중품 도난 사건을 명목으로 김창수를 모욕했는데 만약 김창수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아니 그 이전에 남편이 이 일을 알면 한소희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질지 쉽게 예측됩니다. 한소희는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겉으론 태연한 척하기 위해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자존심이 흔들리는 기분에 한소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작정 김창수를 불러다 따져묻거나 화를 냈겠지만 이제 그런 행동이 오히려 한소희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 시각 김창수는 관리사무소 한편에서 미지근해진 커피를 앞에 두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가 하고 자책을 하면서도 아파트 주민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애써 위로해보지만 한소희의 태도를 떠올리면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65해를 살아오며 참아온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니 김창수는 더 이상 정신을 붙잡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김창수는 바깥에서 지나가는 주민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러다 몸까지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니 꾹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는 아파트 소유 구조를 일부 보여주는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창수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무엇보다 평범한 경비원으로서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도난 사건과 한소희의 모욕 그리고 문서 발견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하나로 맞물리면서 곧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듯한 예감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단지의 일상이
큰 파장을 예고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소희는 알게 된 진실에 혼란스러워지고 김창수는 의심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둘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번져갈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판이 뒤집힌 현실 속에서 한소희와 김창수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가 아파트 단지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한소희는 남편 서재의 문을 살그머니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김창수의 이름이 적힌 아파트 지분 문서 사본을 꽉 쥐고 있었죠. 한소희는 머리가 띵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경비원 김창수가 사실상 단지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사실이 말이 되느냐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서 결혼 이후 줄곧 최상류층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한소희에게 이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도대체 김창수는 왜 이런 신분을 숨긴 거지? 하고 중얼거리던 한소희는 문득 과거에 본 TV 연속극의 한 장면이 스쳐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였을까요? 이름 없는 가난한 청년이 알고 보니 재벌 회장 아들이라는 설정이었죠. 그땐 드라마 속 이야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자신의 현실이 바로 그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소희는 곧장 휴대전화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봐야 무슨 소용이지? 시댁 식구들이 알아버리면 나만 곤란해질지도 몰라. 한소희는 재벌가라는 굴레 안에서 배워온 대로 섣불리 움직이면 위신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소희가 아파트 경비원을 공개적으로 의심하며 망신을 준 일이 이미 퍼져 있는 판국에 김창수가 이 단지의 주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진다면 한소희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말겠죠. 그 시각 김창수는 관리사무소 책상에 괴로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벌어진 소동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했을 뿐 아니라 한소희가 자신을 노려보며 쏟아낸 의심의 눈초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창수는 아파트 내부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꼭 숨겨왔는데 이제 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처분이라도 해야 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김창수는 최근 들어 부쩍 고향 생각이 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이라고 해봤자 이제는 예전 모습이 거의 사라진 시골 마을이겠죠. 196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은 논밭과 강 그리고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김창수가 가장 그리워하는 건 봄마다 마을 길가에 피던 진달래와 어머니가 찬물에 헹궈주던 수건의 시원함 같은 자잘한 추억이었습니다. 서울로 상경의 줄곧 생계를 위해 달려오다 보니 정작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은 뒤로 미뤄둔 채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릴까? 김창수는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들, 그리고 최근 한소희로 인한 굴욕감을 떠올리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평생을 고생한 건 아닌데 하고 나지막이 탄식하는 김창수의 눈가에는 서러움이 어립니다. 소유주라는 이유로 떵떵거리고 살 기회도 있었을 텐데 오직 평범함을 지키고자 경비원으로 위장해온 세월이 무의미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소희는 아파트 내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김창수와 마주쳤습니다. 눈길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던 한소희는 새삼스레 김창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한소희는 설마 나도 김창수만큼이나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김창수는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자 내심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하고 인사말을 건네려다 뜻밖에도 김창수가 먼저 안녕하신지요 하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기 전에 옆자리 주민이 다가와서 두 분, 어제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물건은 찾으셨나요? 하고 묻는 통에 분위기가 와르르 깨지고 말았습니다.
주민은 역시 김창수를 흘끔거리며 에이, 설마 김창수 씨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하고 말을 흐립니다. 한소희는 그 모습이 몹시 불편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노력해주고 있더라고요 하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소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 밤에 다시 한번 김창수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김창수의 근무 교대 시간을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 옥상에 있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직원들도 잘 모르는 그 장소는 김창수가 잠깐씩 쉬는 곳이었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창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김창수 씨 하고 작게 부르자 김창수는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한소희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사실 제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죠. 김창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만 하고 씁쓸히 웃자 한소희도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에 잠깁니다. 한소희는 먼저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돌려 말하듯 아파트 매각을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고향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김창수는 약간의 놀라움과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네, 이젠 여기서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낼 뿐 아니라 제 과거와 가족사도 드러날까 두렵고요.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하고 답합니다. 그 말에 한소희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김창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아파트가 매각된다면 자신과 남편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보다도 김창수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직 결정 내리시기엔 이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소희는 간신히 말을 뱉어놓고도 속에서 온갖 감정이 뒤엉켜 목이 메입니다. 김창수는 애써 표정을 지으며 이제 와서 사과를 받아도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래 숨겼던 탓이기도 하고요. 하고 담담히 말합니다. 그러나 한소희는 그럼에도 무언가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먼저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지 아니면 시간을 벌면서 김창수와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힘겨운 고민을 안고 밤 공기를 마십니다. 초여름이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드는 듯했죠. 결국 한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이 일은 일단 우리 둘만 알고 있자고 제안합니다. 김창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까진 호들갑 떨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렇게 우연히 같은 비밀을 공유하게 된 재벌가 며느리와 아파트 경비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와 죄책감을 준 만큼 어쩌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느낍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어느 날 김창수는 매각을 위한 서류를 펼쳐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이 아파트는 김창수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복잡한 법인 관계를 통해 간접 소유 형태를 유지해왔죠. 65해 인생 동안 모은 재산이긴 하지만 이젠 그걸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벌어진 도난 소동과 한소희의 의심 어린 태도 때문에 김창수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이 파였고 아파트를 처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 느낀 것이죠. 김창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새벽마다 안녕하세요. 김창수 씨 수고하시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나눴던 가벼운 농담,
가리고 사소한 일에 도움을 준 일들까지 떠오르면 섣불리 떠날 결심이 흔들립니다. 1970년대 서울로 올라와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니 미련을 떨쳐내기는 더욱 어렵죠. 하지만 김창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각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아직 단지 내 소유주가 제 신분을 알면 곤란합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기다린다는 생각도 김창수를 재촉합니다. 어쩌면 김창수가 이곳에서 더 늦기 전에 물러나야 서로에게 이롭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소희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옥상 휴게실에서 김창수에게 사과를 시도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골이 깊어 쉽게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김창수를 의심하는 바람에 김창수가 매각을 서두른다는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내가 괜한 일에 불을 붙인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면서도 이미 뒤늦은 감이 있죠. 한소희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자신이 직접 김창수를 다시 만나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저 사람이 아파트를 매각하면 나중에 이 단지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어차피 재벌가 며느리라는 이름이 중요한 시대도 아닌데 괜히 큰 소리치다가 일을 그르치면 난 어쩌나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한소희는 오후 늦게 김창수를 찾아갑니다. 관리사무소 옆 작은 경비실에서 김창수가 잠시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죠. 김창수 씨,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김창수는 호기심 반, 긴장 반의 표정으로 문을 엽니다. 그 순간 김창수가 마주한 건 생각보다 다급해 보이는 한소희의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불쑥 찾아와서 하고 서두르자 김창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무슨 일이시죠? 하고 물습니다. 한소희는 차마 바로 사과를 꺼내지 못하고 혹시 아파트 매각을 서두르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하고 우회적으로 묻습니다. 김창수는 그 말에 더욱 경계심을 보입니다. 그건 제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제가 더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도난 사건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이미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다 받았으니 더 미련도 없습니다 하고 답해요. 한소희는 이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괜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기라는 자각이 들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한소희는 용기를 내서 사실은 제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씨가 이렇게 떠나시면 결국 모두가 서로 오해한 채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 저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 말하죠. 하지만 김창수는 오래 쌓인 상처 탓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하고 단호히 대답합니다. 당황한 한소희는 감정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아파트를 안고 계시면 얼마나 큰 이득이 될지 모르시진 않을 텐데 그냥 다 처분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하고 따지듯 묻죠. 순간 김창수는 울컥합니다. 행복이요? 재벌가 며느리로 살고 계신 분이 제 행복을 다 압니까? 저는 돈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고 대받아칩니다.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흘끔거립니다. 저것도 무슨 일이야? 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한소희와 김창수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됩니다.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한소희는 결국 그러시다면 제발 남들에게까지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저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하고 토로하고 맙니다. 김창수는 그 말을 듣고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이번 만남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한 채 끝나고
한소희는 울컥한 마음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일부 주민들이 김창수가 아파트를 매각한다는데 우리 다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소유주가 바뀌면 우리 임대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이미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이던 다른 세대도 이건 계약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니냐며 술렁대죠. 결국 단지 전체 분위기가 뒤흔들립니다. 김창수는 생각지도 못한 소동에 당혹스럽고 한소희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소희의 남편은 요즘 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냐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 한소희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침 시댁에서도 한소희가 아파트 관리에 신경 좀 써야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하는 잔소리가 쏟아지니 한소희는 오갈 데 없이 곤란해집니다. 김창수 역시 주민들에게 더는 존중받기 힘들어 보이자 아파트 매각 준비를 서두르며 고향으로 갈 날짜만 확정되면 당장 짐을 싸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풀리지 않은 오해와 상처가 깊어지면서 단지 네 사람들 모두가 불안에 휩싸이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게 보였던 이 단지가 이제는 곧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쓸릴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날로 커지는 소문과 불안 때문에 주민대표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죠. 회의 안건은 주로 아파트 지분 매각설과 도난 사건의 전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창수와 한소희도 어쩔 수 없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큰일이 터질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대회의실 구석구석을 휘감았습니다. 주민대표 박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 다들 진정하시고 아파트가 곧 팔린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옵니다. 그러자 한 중년 여성 주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집은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막 끝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소유주가 바뀌면 계약이 취소될까 두렵다고 토로하죠.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 모두가 초조했습니다. 김창수는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눈길을 떨군 채 조용히 말문을 엽니다. 제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주민들을 내쫓거나 계약을 파기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아니 그런데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어떻게 아파트를 하고 물음을 제기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준비해온 서류와 자료를 꺼내 보이며 김창수가 실질적 소유주라는 사실이 대회의실 안에 확실히 공개되고 말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난 몇몇 주민들이 그럼 그동안 우릴 속여왔다는 겁니까? 하고 항의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창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의도는 결코 주민들을 기만하거나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해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한소희가 잔뜩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재벌가 며느리라는 신분이 주는 위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상처받은 눈빛이 역력합니다. 한소희는 두 손을 꽉 쥐고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제가 김창수 선생님께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도난 사건으로 의심을 받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고 망설이자 주민 몇몇은 재벌가 며느리라더니 이 사람도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하고 수군거립니다. 곧 한소희는 이간질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자신이 김창수를 몰아세웠음을 솔직히 밝힙니다. 회의실에 있던 주민들은 뜨악해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죠. 특히 김창수를 직접 대면하며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그런 경비원을 의심했던 건 좀 심했다 하고 한소희를 탓합니다. 한소희는 창피함과 죄책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댁에서조차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소동을 일으켰느냐며 한소희를 몰아붙이니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결국 회의는 감정적인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 혼란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한소희는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남편마저도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냐고 차갑게 질타하자 한소희는 내가 당신과 시댁에 민폐를 끼친 걸까 하는 자책감에 무너집니다. 김창수도 괴롭습니다. 주민들의 충격 어린 반응을 마주하고 보니 오래전 자신이 감췄던 가족사가 다시 떠올라 깊은 고통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김창수는 젊은 시절 고향에서 본처와의 사이가 틀어지며 생긴 상처를 떠올립니다. 1980년대 초 도시로 온 뒤부터 자녀와도 멀어졌고 서로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채 세월이 흘렀죠.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뒤에도 그 가족사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경비원으로 몸을 낮춘 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동으로 인해 김창수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죄책감과 미안함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단지 전체가 울적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어떤 주민들은 우리가 살던 집이 사실 어떤 사람 것인지도 몰랐다는 배신감을 호소하고 한소희를 비난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한소희가 평소 무례한 태도를 자주 보여온 탓에 꼴 좋다며 내심 통쾌해하는 사람도 덜어 있죠. 그런가 하면 김창수를 동정하며 왜 그렇게까지 삶을 숨겨야만 했을까 하고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한소희의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도 시댁 어른들에게 한소희를 두둔하지 못합니다. 시아버지는 재벌가 며느리라면 언제 어디서나 품위를 지켜야지 이런 추태를 어찌 감당하냐 하고 호통을 치고 시어머니마저도 예의를 갖춰라 했건만 왜 사람 무시하는 버릇을 못 고치느냐고 나무랍니다. 한소희는 스스로 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립니다.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이젠 알 것 같다는 후회가 한소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김창수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앞에서 자신이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려 차라리 매각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죠. 그런데 정작 그 결정을 내리자니 왠지 모를 애착이 걸림돌처럼 걸려서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렇게 떠나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마음속에 생깁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창수와 한소희 모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한소희는 가족과 남편의 신뢰를 잃어 앞이 캄캄해졌고 김창수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가족사까지 꺼내게 되어 견디기 힘든 상처를 끌어안게 됐죠. 두 사람이 서로 적대적으로 지내온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파국으로 이어지고 보니 그 누구도 쉽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 밖 도로가에는 오랜만에 내리는 빗줄기가 어둠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김창수는 쓸쓸히 한숨을 쉽니다. 한소희는 빗소리에 묻혀 흐느끼며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린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세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먹고 난 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에는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정한 상황에 지쳐 있었고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서로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비원과 재벌가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파국적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 없다는 걸 모두가 느꼈던 것이죠. 김창수는 새벽 순찰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비난과 궁금증, 그리고 동정의 시선이 뒤섞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65해 인생을 살아오며 속마음은 감추고 묵묵히 일만 하면 된다고 믿어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죠.
김창수는 1970년대 고향에서 처음 상경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가난과 농촌의 고단함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도시 생활은 한 번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며 매캐한 연기를 마셔가면서 근근히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작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조금씩 재산을 불려왔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과 멀어지고 자신이 진정 추구했던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경비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건 이미 잃어버린 순박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주민들에게 진솔하게 털어놓지 않고 그저 비밀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점이 결국 화를 키웠다는 자각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김창수는 마른 입술을 꾹 다물고 복도를 청소하던 중 예전에 자녀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을 보며 함께 웃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따뜻함이 있었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비어버린 가슴이 아릿하게 시려왔습니다. 한편 한소희는 각종 비난을 받은 뒤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남편조차 당신이 왜 아파트 소유 문제에 함부로 끼어들어 불협화음을 키웠느냐고 묻는데 한소희로서는 무어라 해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재벌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했던 과오가 하나둘 되짚혀지자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한소희는 이대로 방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결심하고 밖으로 나가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정원을 거닐면서 한소희는 서울에 처음 올라온 1990년대 초반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30살 무렵까지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재벌가로 시집가자마자 따르는 예법과 격식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문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에 휘말려 한소의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거칠어지고 예민해진 언행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돈이 중요하다며 떠드는 시댁 어른들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니 자신보다 약하거나 낮아 보이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만든 비극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한소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소희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김창수를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모든 상황을 떠넘기다가는 결코 문제가 풀리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소희는 경비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마침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창수와 마주칩니다. 서로 시선을 마주친 채 당황해하던 찰나 한소희가 먼저 깎듯이 허리를 숙여 시간을 잠시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하고 정중히 청합니다. 김창수는 의외라는 듯 놀란 표정을 짓더니 네, 듣겠습니다 하고 수락합니다.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 옥상 휴게실로 조용히 올라가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한소희는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예민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했는지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하고 운을 뗍니다. 이어 도난 사건을 계기로 김창수님께 무례를 범했고 그 결과 단지 주민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죠. 김창수는 잠깐 침묵하다가 가슴속에 응어리가 쌓인 건 사실이지만 저도 숨긴 것이 많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 가족들과도 관련된 이야기라 그저 설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각각의 과거와 속사정을 조금씩 털어놓습니다. 한소희는 재벌가 며느리로서 겪은 압박, 다른 이들에게 오만하게 굴며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김창수는 아파트 소유에 얽힌 가족사 그리고 고향과 멀어지며 생긴 상처를 숨기고 싶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옥상 난간 너머로는 저녁 노을이 번지며 서서히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가 얼마나 큰 외로움 속에서 지내왔는지를 깨닫습니다. 김창수는 재벌가 며느리가 늘 세상 부러운 줄만 알았는데 사정이 달랐군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소희는 김창수님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옥상 휴게실에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시린 마음을 간지리는 듯합니다. 이 순간 한소희와 김창수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첫걸음을 뗐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로써 곧바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풀어낼 여지는 생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작은 약속을 합니다. 한소희는 주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김창수도 아파트 매각을 잠시 보류하며 자신이 껴안아온 상처를 솔직히 나누는 기회를 갖자고 합의하죠. 그날 밤 김창수는 간만에 비교적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한소희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진짜로 달라지자고 다짐합니다. 무너진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두 사람은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변화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남은 갈등의 불씨가 크지만 서로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마주했기에 새로운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뒤숭숭한 분위기 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 주민 전체 모임 공지가 붙었습니다. 회의가 잦았던 단지지만 이번 모임은 분명 달랐습니다. 안내문에는 김창수와 한소희가 공동으로 사과와 의견 표명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주민들은 드디어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려나 하는 기대와 또 무슨 소동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동시에 품은 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날 저녁 단지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주민이 모였습니다. 천장에 달린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어쩐지 오래된 동네 회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주민 대표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자리를 잡았고 한쪽에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죠. 김창수와 한소희는 무대 겸 단상 앞줄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적대감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달까요? 먼저 주민대표 박종석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단지 안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소유와 관련해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 그리고 도난 사건에 대한 의혹과 오해가 섞이면서 모두가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갈등을 풀고 서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자리이니만큼 두 주인공의 말씀을 차분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중석에선 낮은 탄식과 함께 분위기가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한소희였습니다. 한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단지에서 오래 지내온 주민 한소희입니다. 먼저 그간 저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와 불편을 겪으신 주민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한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불만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김창수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도난 사건과 관련해 김창수 선생님을 의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은 반드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적이 흐르자 한소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주민 몇몇이 그래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하고 조용히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김창수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김창수는 소리 죽인 한숨을 내쉬고 어렵사리 입을 뗐죠. 저는 이 아파트를 은밀히 소유한 채 겉으로는 경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저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가정사와 과거에서 비롯된 상처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께 그 사실을 솔직히 밝히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큰 혼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목소리에 비통함이 깃들자 몇몇 주민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창수는 잠시 목을 축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주민 지분 나눔 관련 서류입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 지분을 전면 매각하려 했으나 최근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에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김창수가 매각 의사를 밝혔을 때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뜻밖의 내용이 나온 것이죠. 김창수는 계속해서 이 아파트를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주민 여러분과 공동 소유 형태로 바꿀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분을 주민대표 기구와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또렷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같은 임차인도 포함됩니까? 하고 묻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그럼 우리도 실제로 이 아파트 지분을 일부 갖게 되는 건가요? 하고 설렘 섞인 말도 오갑니다. 김창수는 물론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함께 갖고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단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민대표와 상의해야겠죠 하고 조심스레 덧붙입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김창수가 그동안 은밀하게 쥐고 있던 지분을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나누겠다고 하니 그간의 불안과 불신이 한순간에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하고 탐복하는 사람, 이러면 정말 단지가 안정되겠구나 하고 안도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한소희는 이를 지켜보며 비로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비원 주제라며 김창수를 깎아내리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소희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게도 한 말씀만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는데 다름 아닌 이전에 김창수에게 잦은 도움을 받았다는 장모 씨였습니다. 장모 씨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저는 김창수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단지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돌보셨다는 걸 압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고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갑작스러울 만큼 따뜻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향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 중심에서 김창수와 한소희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1990년대 동네 잔치 분위기를 다시 보는 듯했죠. 결국 이 모임을 통해 김창수와 한소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조금씩 되찾아갑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두 사람을 향해 몇몇 주민들은 정말 대단한 결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화합해서 잘 지내요 같은 말을 건넵니다. 김창수는 연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답하며 한소희 역시 주민들과 시선을 맞추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 화해의 실마리는 이뤄낸 셈이죠. 이 순간 김창수와 한소희는 지난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진정한 사과와 공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감합니다. 결국 강당 안에는 희망 섞인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고 그 소리에 묻혀 눈물 짓는 사람들의 표정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힘겨웠던 싸움과 오해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된 건 서로가 조금씩 변하려 했기 때문이겠지요. 긴 모임을 마치고 주민들이 모두 나가자 김창수와 한소희는 서로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다짐하듯이요.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가을날 오후 잔잔한 햇살이 단지 곳곳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전에 격한 갈등과 분열로 흔들렸던 이곳이 이제는 한층 화기애애한 공동체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막장 드라마 같던 상황이 이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해졌죠. 김창수는 오늘도 정문 앞 경비초소에 살짝 기대서서 주민들에게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하는 말에 주민들도 익숙하게 김창수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응대하죠. 김창수가 아파트 경비원 복장을 유지하는 건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단지 소유 지분 구조가 바뀐 이후 김창수는 공식적으로 고문 정도의 위치로 물러나려 했지만 주민들이 이미 우리와 가족인데 경비원 유니폼을 벗어버리면 서운하다고 만류했거든요. 김창수는 겸연쩍은 듯 웃으며 편한 대로 해보죠 하고 선선히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단지 내 광장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주민들끼리 누가 시끄럽다, 누가 짐작도 없이 뛰어다닌다 같은 민원이 잦았는데 지금은 서로 양보하고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주민대표 박종석이 관리사무소 예산을 조정해 놀이터 시설도 보완하고 안전 울타리도 세웠죠. 주민들은 김창수 고문 겸 경비원과 함께 잘 가꾼 단지를 후대에 물려주자는 마음가짐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소희는 아파트 주민대표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재벌가 며느리가 너무 앞서 나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소희가 회의마다 직접 발로 뛰고 주민들의 의견을 성심껏 경청하는 모습에 점차 편견과 반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놀라는 주민도 많죠. 한소희는 얼굴이 상기된 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단지를 위해 열심히 뛸게요라고 의욕을 보이며 행정을 챙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건 한소의 본인입니다. 한소희는 과거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연습을 합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허울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수평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일상 속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죠. 예를 들어 집수리나 관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 조율하고 종종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한소희의 모습을 보며 예전엔 꿈도 못 꾸던 변화라며 놀라워합니다. 한편 김창수는 마음 편히 아파트를 돌아보면서도 틈틈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준비를 조금씩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끊어졌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다시 얼굴을 봐야 한다고 한소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적극 응원해주자 김창수는 용기를 냈죠. 얼마 전엔 고향 마을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창수는 묵은 집터에 쑥이 자라 있는 걸 보고 어린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쑥개떡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국 김창수는 일정 지분을 주민 공동체에 나눠주고 자신이 관리해온 나머지는 가족에게 남겨둔 상태로 고향에 내려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한소의 대표가 새로 맡은 주민 사업도 지켜보고 싶고 또 내가 손댄 아파트 설비 개선 공사도 마무리해야겠지라는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단지 주민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정겹고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아파트 공동체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1990년대식 재벌가 위세나 개인의 은밀한 부유함에 기대어 흘러가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가꾸는 삶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몇몇 주민들은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면서도 늦게라도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단지 내에서 가끔 열리는 야유회나 작은 음악회는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한소희와 김창수는 한때 그 누구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은인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한소희 씨, 주민대표 일도 좋지만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 드세요. 하고 김창수가 건네면
한소희는 김창수 고모님도 순찰 돌다가 힘드시면 꼭 쉬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하고 답하죠. 예전의 낯선 대화가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몇 년 후 가을바람이 차츰 선선해지는 어느 날 오후 단지 내 공원에서 열린 작은 가을 축제에서 김창수는 주민들 사이에 섞여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한소희는 행사 진행을 맡아 무대 위에서 오늘 댄스 경연 1등 팀은 과연 누가 될까요? 하고 흥을 돋우죠. 행사장에는 웃음소리와 박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노년층부터 아이들까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작은 공연 무대를 즐기죠. 행사가 끝난 뒤 김창수와 한소희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한결 여유로워진 단지를 바라봅니다. 알록달록 단풍에 물든 나무와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교환하는 주민들을 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참 많이 변했죠. 그 짧은 대화에 모든 감정이 압축돼 있습니다. 경비원과 재벌가 며느리로 만나 온갖 오해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화해에 도달했죠. 비록 각자 다른 길을 간다 해도 이제 이 단지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과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삶이 언제나 평탄할 순 없지만 마음만은 얼마나 깊게 연결될 수 있는지 깨닫는 것. 김창수는 고향에서, 한소희는 아파트에서, 그리고 모든 주민들은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끝나지 않는 도전과 시련이 또 찾아온다 해도 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함께한다는 힘을 배웠으니까요.